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고등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뭐 아마 진로 탐색에 관련된 강의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우리 인문학을 하니까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직여고라고 하는 곳에서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쯤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미리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저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만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요. 그리고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나오더라고요. 뭐 교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 이후에 의사가 나오지만 간호사든지 무슨 뭐 이런 기타 의료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서를 쓰면서 책을 좀 대충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의료인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시던데요. 이 직업 탐색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시각과는 좀 다른 참신한 그런 시각을 보여서 제가 이 책도 좀 소개를 할 겸 오늘 주로 대상은 진로 탐색을 하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의료에 관련된 또는 의료에 바탕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 밑에 책은 제가 예전에 뭐 한 7, 8년 전에 썼던 책인데요. 불량주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라는 책도 생명을 보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두 권의 책을 배경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생명, 사람, 한국인 그리고 의료인입니다.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생명이 가장 큰 범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생명, 사람도 생명 중에 하나니까요. 사람은 또 어떤 그 생명 중에 어떤 특별한 존재이긴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국인은 또 많이 달라요. 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그래서 그런 바탕 속에서 우리가 의료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잡았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 책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봤습니다. 생명을 살린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살린다라고 그러면 생명에 관련된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죠. 생명을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두 양단 간의 선택을 하는 그런 그래서 거기서 삶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의사에게 부여를 했던 겁니다. 뭐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더 넓어진 사람이 됐죠. 사람. 그 다음에 의료인이니까 역시 사람이죠. 사람이 동료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근데 살린다는 말 대신에 구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과 죽음이라고는 양단 간의 선택이라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생 경로에 대한 구한다기보다도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인으로서 의사를 상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넓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직업을 탐색하는 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설문을 먼저 좀 해볼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설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 실제 강의에서 학생들하고 설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너무 뭐 막연한 질문이고 하긴 하지만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그 온라인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이 뭔지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걸 알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생명 중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더 특별하냐 하는 얘기를 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 그다음에 사람. 근데 사람을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왜 본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나눠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설문을 한번 학생들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으로 넘어가죠. 한국인으로 넘어가서 한국인 누구인가.
요즘에 뭐 한류가 굉장히 많이 뜨겁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그런 걸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로인으로 갈 겁니다. 의로인. 의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탐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 설문이에요. 이제 지금 그냥 그냥 던지면 학생들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산다.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신의 명령이다. 사는 것이. 그다음에 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한자어요. 한자어를 보니까는 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파릇파릇 솟아오르는 새싹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집 아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여기 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누구의 입이냐면 이제 임금의 입이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생명이더라고요. 네이버 한자 사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기 부여된 어떤 그 윤리적인 규범을 포함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동아시아권에서는 생명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인 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상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서양에서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제가 뭐 영어로 쭉 따왔습니다만 무생물과의 그 구분점 이걸 갖고 생명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생명은 이런 생명이겠죠. 살아있는 것들, 그죠? 뭐 움직이는 것들, 또 식물을 뭐 대사를 하고 재생산을 하고 뭐 이런 생물학적인 그 구분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DNA라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 자기 복제를 하는 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자기 생산을 하는 이런 존재를 또한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왼쪽 그림이 이제 어떤 그 진화의 개통수잖아요.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 이르는 그런 어떤 아주 기나긴 수십억 년에 이르는 그러한 진화의 과정을 거친 존재. 이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런 생명, 그죠? 난 것, 자연이라고 하는 스스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생명과 그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규범적 명령으로서의 생명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서양의 생명은 또는 과학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복제하는 존재 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해 온 존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명 다양성을 가지고 사는 얽혀 살고 있는 그런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 그렇고요. 나라는 존재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삼신할머니가 이제 점지했다고 그러고요. 서양에서는 그 황새가 물어다 줬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건 뭐 옛날 그런 거고요.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요. 정자가 난자가 만나서 거기서 이제 발생 과정을 시작하죠. 발생 과정을 시작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뭐 이렇게 자라고 그다음에 다시 재생산하고 늙어 죽고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 이전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종교적인 설명법이었죠. 창조됐다. 천지창조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17세기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왔는지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궁여지책이 이런 거였죠. 정자는 알려져 있었어요. 정자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자 속에 작은 아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호몬쿨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몬쿨러스. 그러니까 기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또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은 아이 속에는 또 수많은 아이가 있어야 되겠죠. 미리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설이에요. 전성설. 미리 다 있다.
예? 생명이라는 것은 미리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적인 사유로, 그러니까 과학혁명을 이루는 기계적 사유의 그 기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는 어디서 왔을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 지금 누구나 알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재원 안자가 만나서 거기서 발생 과정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빅뱅이라고 할 때 그럼 그 이전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우리가 그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들 이제 연애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수정이 되죠. 발생하고 탄생되고 발육되고 생식해 또 다시 또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노화하고 죽어요. 이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있고 그다음에 순환이라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산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삶의 경로는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까지를 삶의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의 경로 또는 순환은 이런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경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삶의 경로, 죽음에 이르는 이런 경로까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순환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정란이 이제 뭐 자궁에서 자라서 아이가 나와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놀러 살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순환이고 삶의 경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재생산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노화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자, 생명이라는 것은 명사일까 동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명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특히 서양에서는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동사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냥 그러한 것, 스스로 그러는 것,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규정을 짓지 않아요. 우리 동아시아 전통 사유는 지금은 이제 뭐 서구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동사냐 명사냐 이쪽이 명사가 되겠죠. 이쪽이 명사고 이쪽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생명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우리는 생명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무엇이냐. 이게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정, 되어감, 뭐 비커밍으로 보면은 이건 동사가 있죠. 생명이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서 발육, 성장, 그다음에 뭐 생식, 노화, 죽음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명의 정체성을 봤을 때는 이제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동사일 것이고 관계성으로 보는 거죠.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 생물학적인 관계성, 세포 안에서의 관계들, 그다음에 세포 우리 개체 내에서의 어떤 다른 그 개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또는 뭐 사회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성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네이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만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본성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본성이라는 게 원래 있느냐? 있다면 뭐냐? 그러면 또는 없다면 또 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많이 이제 반복이 됐어요. 네이처, 바이오 너처. 본성이냐 양육이냐. 우리는 본성은 타고나느냐? 아니면 길러지느냐, 교육을 통해서 길러주느냐 이런 의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성 유전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고요. 후성 유전은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최근 들어서 이 후성 유전이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유전자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우리 성장 발육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안전 보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인 이유입니다. 이건 이제 진화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머리가 크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두뇌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비율적으로 굉장히 크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이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 진화 과정을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진화 과정을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원숭이, 침팬지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화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두 발로 걷는다는 거죠. 나무에서 살다가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넓은 초원이, 그 당시에 뭐 기후 변화도 있었고 그렇겠죠. 초원에서 살게 됐어요. 초원에서 살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나무에 매달 때는 그 손이 발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땅에서 내려오니까 네 발이 두 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게 돼요. 서서 걷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서서 걷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직립이죠. 직립을 하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몇 가지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손이 자유로워졌죠. 손이 자유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상 뭔가를 잡아야만 됐고, 그렇지만 지금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을 갖고 뭔가 손의 기능이 풍부해져요. 손짓 발짓 하게 되죠. 손짓 발짓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손을 갖고 뭔가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또는 그 행동 같은 것들이 정교화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교화되니까 이것을 담당해야 될 뇌 부위가 커지죠. 그죠? 뇌가 커져요. 뇌가 커져. 그러니까 전두엽이 많이 발달하는 거죠. 전두엽이 많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커지죠. 머리가 커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자유롭게 되면서 손을 이용한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뭐 도구를 만들고, 뭐 손짓 발짓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언어가 또 진화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발달은 처음에는 손짓 발짓부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기원은 손짓 발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그것이 언어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언어를 담당하는 또 뇌 부위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리저리 뇌는 커져요. 그런데 두 발로 걷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뇌가 커지는 대신에 이 산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네 발로 걸을 때는 네 발의 체중을 나눠서 분산시키니까 부담이 없었지만, 두 발로 걷게 되니까 두 발의 모든 체중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반이 좁아지죠. 골반이 좁아지니까 산도가 좁아져요. 산도가 좁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왼쪽은 침팬지거든요. 침팬지는 태아의 머리가 이만해요. 그리고 이만큼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가 더 커요. 산도보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분만이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네발짐승 같은 경우는 뭐 산통이 있긴 하지만 그냥 새끼를 낳으면 그냥 뚝 떨어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애가 팔딱팔 뛰잖아요. 뭐 이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분만 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로 서게 되면서부터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정교한 작업을 하게 됐고, 정교한 작업으로부터 언어가 진화했고, 그리고 머리가 커졌고, 그러니까 분만이 위험해졌어요. 분만이 위험해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진화가 또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만드느냐? 우리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아이들 보면 여기에 완전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벌어져 있어요. 그죠? 낳을 때는 이게 오므라들어서 나왔습니다. 그죠? 폰타넬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므라들어서 나요. 근데 그래도 그 두뇌가 큰 거를 보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냐면, 일반 동물들은 다 키워서 낳는 전략을 선택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낳아서 키우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아이들은 낳아서부터 자기 독립을 못하죠. 대개 다른 동물들은 뭐 한두 달 정도 부모가 보살피면 그냥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있지만, 인간은 최소한 2년을 보살펴야 생존이 보장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뭐겠습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영향 이외에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양육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두 발로 걷게 됐다고는, 직립을 하게 됐다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뭐냐면 이 뇌에서 어떤 손과 입술을 담당하는 부위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상대적인 그 면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보다도 손과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손이라는 것은 뭔가 정교한 작업,
입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입술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측면, 언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입이라고, 입술이라고 하는 거를 또 성적 기관으로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다른 동물과 달라지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다른 일반적인 생물들은 이게 보면 이제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개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본능으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만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서 양육의 조건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위 부분은 이제 문화적인 경이에요. 문화적인 영향,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인간 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 종까지도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뭐냐 하면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 그러니까 바이오 생물학적인 거죠. 그다음 컬처럴 문화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이 섞여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물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섞여 버린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이유는 인간이 문화적인 존재다. 문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인 존재인 건 틀림없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역시 문화적인 영향이 많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진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확한 어떤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두 발로 서게 되면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산도가 좁아지고 부만이 위험해지고 그래서 문화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척추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이 그림은 이게 제 허리 MRI인데요. 저도 이제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네 발로 걷게 되면 척추에 그 무리가 안 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두 발로 서게 되니까 고추 서게 되니까 무리가 간다고 체중을 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온 기계가 이제 S라인이 나온 거죠. S라인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분산을 시켰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허리병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허리병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진화의 어떤 뭐랄까 대가라고 할까? 우리가 인간이 된 그런 대가로 지불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는 눈이잖아요. 눈인데 보면 우리는 맹점이라는 게 있죠. 맹점이라는 게 있어서 맹점이라는 게 왜 있냐 말이에요. 왜 이런 맹점이 생겼냐는 거죠. 이거는 진화하는 과정 속에 어떤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맹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눈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맹점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뇌의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해결을 한단 말이죠. 뭐 이것도 다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런지 또 한번 설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인간은 원래 태어난 게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볼 겁니다. 자, 이제 생명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덕 얘기를 해야 돼요. 도덕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느냐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본래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신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린 도덕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덕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진화된 속성이다. 진화라는 건 뭐예요? 생존과 번식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형질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도덕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 감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이렇게 번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멀쩡을 하거나 또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동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도덕 감정에 관한 실험인데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화차가 굴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1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걸 봤어요. 이게 브레이크가 풀려서 그냥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이 5사람을 죽입니다. 이 화차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이쪽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돌려서 5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리적인 사고인 거죠. 어? 한 사람이 죽는 것하고 5사람이 죽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흘러내려요. 근데 여기 이제 다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여기 5사람이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이 위에서 이거 봤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면 이걸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차를. 그럼 당신이라면은 이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기 위해서 5사람을 구하겠느냐라고 묻죠. 결과적으로는 공리적으로는 똑같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5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때는 대단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한 사람을 밀어서 인위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레버를 돌리는 거니까 인위적인 거긴 하지만 사람이 우리 감정은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밀어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 감정이에요, 우리 도덕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공리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인가 악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그러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뭐 아담이 사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적 윤리적 이론은 잘 본 적이 없어요. 서양에서는 서양권은.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 성과를 가지고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본래적으로 생물학적인 그 논의 이전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서양 문화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 누구든지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러다 보면 사회가 질서를 잡아간다는 이론이 나왔죠. 경제학에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기적 유전자가 이기적 유전자의 조종을 받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기적이다 또는 악하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 많이 배웠죠. 맹자의 정선설, 순자의 성악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뭐 이런 선하다, 악하다, 뭐 선과 악이 다 동시에 다 있다 또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동아시아 그 사회에서 고르는 건 이거예요. 선오악지성. 이게 선은 동사고요. 이거 선은 명사예요. 착한 거를 좋아하고 이건 오로 읽어야 돼요. 오. 악한 거를 싫어하는.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동주선한 사람이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지도 않고 악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흉악범이 사람 해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뭐 있기는 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동료 인간을 해치는 거 굉장히 혐오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만 그러냐? 원숭이 실험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실험인데요. 지금 두 원숭이가 마주보고 있죠. 근데 이제 요 빨간 레버가 있습니다. 빨간 레버가 있는데 이쪽 원숭이가 이 빨간 레버를 당기면은요, 자기 앞에 먹을 거에 나와요. 먹을 게 뚝 떨어져요. 근데 동시에 먹을 게 떨어지는 대신에 이 반대편 축에 있는 원숭이한테 전기 자극이 갑니다. 찌릿찌릿해요. 그러니까 찌하고 울어요. 나한테는 먹을 게 오지만 다른 상대방 원숭이한테는 고통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처음엔 당겨서 먹어봐요. 근데 얘가 울거든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제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굶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만을 나만을 위해서 다른 개체가 고통을 받는 걸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선선오악지성이다. 착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하는 그 본성이 우리 내면에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본래 본성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 이런 것도 없이 이런 본성 말고 그냥 억지로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 설명 갖고 윤리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이제 요새 이제 한류 온갖 날개 났잖아요. 뭐 저 미나리니 뭐 오징어 게임이니 뭐 BTS니 뭐 블랙핑크니 뭐 그거 말고도 최근에는 무슨 뭐 저 범늘이 온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왜 세계인들이 그렇게 열광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한국인은 뭐 수천 년, 5천 년, 최소한 우리는 5천 년이라고 얘기하죠. 5천 년 역사를 가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한국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동이족에 속하죠. 그래서 뭐 고조선이 뭐 이쪽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이족의 역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도 상당 부분 동이족의 역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자도 동이족이었다. 뭐 산동성 출신이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한중일이 주로 동아시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화권을 한자 문화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중국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자를 쓰고 있고 한중일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중국하고 일본과는 다른 우리는 한민족이냐 한국인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인 그러면 지금은 뭐 중국 저 땅덩어리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 중원 지역이거든요. 중원족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이고 한족이었어요. 근데 사실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이 한족이 지배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이제 한족이 다 지배한다. 그래서 뭐 동쪽에 있는 동이, 북쪽엔 북쪽, 서용, 뭐 남만 이렇게 해서 이민족으로 구분했죠. 그래서 이게 중화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속하느냐 하는 거죠. 봤을 때 우리는 독특한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로 보면은 이 중국인하고 직접 닿지는 않아요.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 북쪽에서 살던 유목민족하고 상당한 많은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북방 유목민족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서해 바다가 있어요. 이게 짧지는 않지만 서해 바다를 통해서 또 고대부터 삼국시대부터 굉장히 많은 긴밀한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의 문화도 받아들여요. 중원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목민의 문화도 받아들이죠. 그다음에 또 고대에는 또 다른 남방 민족에 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야의 뭐 조상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보게 되면 이 실크로드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그 교류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섞이는 지역이었다.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지리적으로 반도라서 고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조선시대의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다음에 뭐 일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많이 약화됐긴 합니다만 지금 다시 이제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한반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중원은 여기고요. 한반도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목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그다음에 남방으로부터의 영향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 중원으로부터 바다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고, 이게 섞였다는 거, 섞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적 잠재를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것이 이제 뭐 전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억눌렸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 자체 내 전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독특한 그런 사상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제 우리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이런 그 신화는 건국 신화는 없대요. 우리 말고는.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는데 이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 이게 삼국시대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잖아. 삼국유사에.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미 이런 건국 이념을 얘기를 해요. 홍익인간.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하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의미의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이건 이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세상, 사람들 사이를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채추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유한 현묘 지도가 있다고 그래요. 뭐 아주 묘한 그런 우리 고유의 도가 있다고 그러고 그걸 풍류라고 그랬습니다. 풍류라고.
요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유불선 3교가 통합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현풍류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화랑도를 근거로 얘기한 겁니다만, 이제 이건 이제 도올 김영옥 선생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현묘한 신성을 끊임없이 개방하는 역동적 조화를 지향하는 몸의 흐름이다. 몸의 흐름, 풍류가 몸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몸의 흐름. 우리가 흥이 있다, 흥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풍류가 있으면 들썩들썩한단 말이죠. 뭐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풍류라 요즘의 한류라는 것은 이 풍류가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구생 말에 이제 동학 사상 있잖아요. 인내천,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하는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건 이제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라고 그러죠. 천지인,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우실라 교수라는 분이 이제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상당히 동의하는 분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중시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우실라 교수의 설명입니다. 우실라 교수, 항공대학 교수신데요. 이분은 원래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이런 전통 문화를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아주 새로운 그 이론들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유목민의 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목민이 살았던 그 같은 위도상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걸 환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나요? 환일.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이 가운데가 있고 양옆에 두 개가 또 있는 거예요. 세 개의 태양이 뜨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같은 위도상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목민들이 이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였다는 거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신성한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3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양이 주로 되잖아요. 음양 5행, 2개, 5개잖아요.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은 이제 유목민의 들의 어떤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가만히 이제 일상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3으로 구성된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도 우리 태극기는 2태극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문화적으로 보는 태극은 3태극이에요. 3일태극이라고 3일태극. 세 개가 있어요. 뭐 이게 우리 북 같은 데 보세요. 기억나시죠? 다 3태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절 같은 데도 3으로 되는 게 많이 있고요. 우리 가위바위보 같은 것도 이제 3이잖아요. 세 개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일상 속에서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뭐 3세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전통의 삼조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다리가 3개인 새를 그리죠. 그리고 이제 이 3으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 우리만큼 자주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독특한 문화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들은 이게 흉노나 무슨 몽골이나 이런 유목민족들은 한때 흥했지만 자기 고유의 문화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반도에는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아주 몇백 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유목민의 문화를 우리 속에서 건설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또 다시 중원 지역의 중국 문명도 있었고 남방 지역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내부 속에 문화적인 어떤 뭐랄까요, 유전자, 미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잠재해졌던 것이 3이라고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세계인에게 자랑하는 이 한글의 구조도 그렇죠.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 우리 여러분들 매일 쓰시죠. 이 키보드, 천지인 키보드. 우리 몸이 천지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합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이루어서 문자가 조합을 이루어서 한 글자 안에 뭐 조합을 이루는 문자는 우리밖에 없죠. 영어 로마 알파벳도 다 모음 자음이 그냥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는 딱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그 구조를 갖춘 그런 문자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이거 입력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로마자로 입력하고 떠오르면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바로 하면 되거든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삼일 사상이랄까요? 셋이면서 하나인 그런 것의 토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관계 소통의 방식인데요. 이제 이게 오른쪽에 널뛰기는 두 사람이 같이 뛰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도움다지를 해가면서 서로 상대방을 높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왼쪽 거는 트램폴린, 그죠? 그 세 사람이 같이 뛴다고 치면요, 서로 세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움직임에 내 몸이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 몸속에 이런 세계 이런 트램폴린과 같은, 물론 저기 널뛰기라고 하는 문화적인 놀이도 굉장히 즐기긴 합니다만 우리 문화 속에는 이런 셋이면서 하나인, 그리고 셋이면서 하나인 것이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로인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이제 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사람 몸이 있고요. 요 안에 화살이 박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창이에요. 그리고 밑에 요거는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다친 몸을 술이 이제 약이죠.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한 것이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옛날에 의 그러면 이건 다 포함되거든요. 한 글자 속에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의라고 하면 그것이 연계되는 게 있었어요. 병을 치료하는 경우 의인이 있는 거고, 의병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를 고치는 의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의병, 의인, 의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아시아 전통의 어떤 뭐 육아적 그런 세계관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겠죠. 서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서양 의사들의 이제 묘비명으로 유명한 게 그렇습니다. 나는 환자를 가끔 치료했다. 항상 치료한 게 가끔 치료했다. 가끔. often. sometimes. 그다음에 자주 도움을 줬고, often 자주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항상 위로했다. 의사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의사 역할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것만 알고 있지만 본래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치료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양의 이제 의사 역할이고요. 동아시아에서는 병, 사람, 세상, 요런 동아시아의 세 가지 역할, 서양 의사의 세 가지 역할. 여긴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서양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개인과 병과 그 다음에 사회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서양의 이제 의사의 모습을 본래 모습을 보여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간 아이를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의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밤새 지켜봐주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의사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Heal sometimes, help more often, and comfort always. 항상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속에 그림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자기 탐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진로 탐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진로 탐색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는 맨 마지막이다. 지금 만약에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마도 상식적으로는 안정된 직업, 그다음에 풍요로운 생활, 뭐 이런 걸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이건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김혜환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이 사람은 1993년생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를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자퇴를 해요. 그다음에 그 서울에 가면 남산 강학원이라고 하는데 인문학 공동체, 그러니까 같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5년간 공부를 합니다. 5년간 공부를 철학을 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책을 써요. 93년생 20대인데 4권의 책을 써요. 거기 보면은 뭐 물론 다른 10대 탄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뭐 리좀 이런 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철학적인 얘기, 뭐 돈키호테, 뭐 그다음에 뉴욕을 가요. 뉴욕에 가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이 공동체에서 어떤 무빙 비전 퀘스트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어떤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고 이제 실제로 그 답사도 하고 이러는 모임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뉴욕에 갑니다. 뉴욕에 가서 3년 반을 있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연결이 돼갖고 이제 쿠바로 들어갑니다. 쿠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의대 학생이 돼요. 원래는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남미 문학을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의대생이 돼서 지금 의대 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인터뷰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유튜브를 보면 쉽겠죠. 유튜브에 보시면은 김혜원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 학생이 어떻게 자기 삶을 끌고 가는지, 자기 삶의 주인이 돼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 학생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쿠바라는 나라가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특히 우리가 지금 의대 다니는 학생들처럼 나 졸업하면 의사가 될 거고 뭐 딱 보이는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이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물론 모두가 다가 이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자기 능력도 있는 거고 자기 가치관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우리 동료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